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서울외고에 대한 내신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들이 가르쳐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학습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어머님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요거는 그냥 제 소개니까 그냥 어머님들 그냥 홈페이지 가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서울외고에 대한 수학 이제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어머님들 지금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 어디 보내실지 되게 고민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한단 말이죠. 내신이 중학교 내신이 한 200점 만점인가요? 그러면 이제 한 190점 이상 된다 하면 웬만한 고등학교는 뭐 골라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개별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어머님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어디 보낼 거냐 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내신이 조금 된다 라고 하시는 이제 기준으로 보면 뭐 저기 뭐 한일고를 보내고 그다음에 또 대일외고, 대원외고 또는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이런 데로 좀 많이 보내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쪽 라인에 있는 강남 8학군 쪽이나 또는 좀 자사고나 과고 중에서 조금 수준이 많이 높은 또는 영재고는요.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해야 돼요. 어떤 수준이냐면 나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천재라고 영재라고 소리 듣던 아이들이 되게 다 모이는 시점에서 아이들은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을 또 치열하게 해야 되는 와중에 1년에 이번에 사건이 터졌잖아요. 어머님도 다 기사로 보시겠지만 법무부 장관 딸 분 때문에 지금 학생부 교과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 대학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주변 그런 입시 사정관, 입학 사정관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는 내신이 대세다 그냥. 지금 비교과나 이런 게 지금 너무 좀 신빙성을 잃었고 약간 어머님도 알겠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세계에 되게 많긴 많아요. 우리들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서 있죠. 흔히 가진 자들 또는 또는 인맥적으로나 또는 고위층들의 그냥 자녀들한테는 어떻게든 간에 대학이나 또는 학교에서 좀 밀어줄 수밖에 없는 스펙 만들기가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봤고요. 뭐 친한 지인분들 중에서 좋은 대학 가는 애들 보면 본인은 이제 활동을 안 하는데 알아서 스펙이 쌓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자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정시를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 확대라는 말은 안 했죠. 상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성을 좀 잃어간다라는 와중에서 이제 2022학년도 아이들부터는 좀 정시가 30%로 그냥 확정적으로 늘려라라고 공고를 지금 이미 내렸어요. 각 대학별로. 근데 이제 대학 측에서는 조금 짜증이 나는 게 수시 원섭이라는 이익이 어마무시하다고요. 근데 그걸 또 포기하자니 되게 아깝거든요. 1인당 7만 5천 원 되는 전형료를 한 3만 명 정도 써주면 대학 입장에서 수십억 원에 대한 이익이 들어오는데 그걸 또 포기하자니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나름 줄다리기로 하고 있는데 일단 대학도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제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신을 거의 중점으로 보지 학생들이 스펙이 이런 애 저런 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가 않을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랑 자사고, 외고, 과고 이런 거는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학교 수준으로 보면 외고나 자사고가 더 높게 쳐주겠죠? 어느 대학이든. 근데 이제 서울외고는 지금 이제 되게 이 노원구, 도봉구 바닥에서 지금 외고인데 조금 그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뭐 학교 분위기가 뭐 좋지 않다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기 가면 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서울외고는요. 대학을 지나가는 아이들의 대다수가 뭘 노리냐면 특별전형을 노립니다. 외국어 특별전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갔을 때 그 정시나 수시로 이제 대학을 지나가는 학생들 비율보다는 이제 독일어과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독일어 능력 시험을 한 3급, 2급 따가지고 그 이제 각국 한국 외대나 또는 그런 데 보면 이제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외국어 특별 전형. 그런 급수를 딴 아이들끼리만 거기서 이제 경쟁하고 면접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런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내신이 높거나 정시를 잘 친 학생들은 되게 좋은 대학 많이 갑니다. 서울 외고가요. 근데 부모들은 지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서울 외고는 외고인데 조금 그래 이런 상황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 이런 전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서울 외고는 무조건적으로 있잖아요. 내신에 따기에는 정말 유리하고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이 최적의 성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러셀에 이제 온 지 이제 여기 1년 차 되는데요. 여기 이제 오픈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어머님들. 여기가 아실 거예요. 이게 작년 12월에 이제 여기 오픈을 했거든요. 서울외고 학생이 저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사실.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학생에 대한 소개도 해드릴 텐데요. 서울외고를 사실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우습게 봤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학교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 학생과 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요. 첫째는 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울외고는요. 미달이 났습니다. 미달이. 200명 정도 지원을 해서 그냥 200명이 어떤 경우냐면 이제 한영외고나 뭐 이런 외고도 있죠. 대일외고. 이거는 면접도 보고 아이들이 서류 통과, 면접하고 그 점수 취합해서 이제 합격 발표 이렇게 내는데 서울외고는 면접 다음날 바로 합격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미달이 났기 때문에 지원자는 전원 합격을 해버렸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하긴 하죠. 외고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조금 인기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올해도 학교에서 되게 입학 설명회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6회로 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 입학 설명회가 11월 5일입니다. 어머님들께 그 전에 사전에 가지 마시고 마지막 입학 설명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노린다면. 근데 지금 이 서울외고가 작년에는 이제 시험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다가 올해부터는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난이도가 평이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시험 난이도가 되게 중하 정도 나오고요. 아이들이 분위기가 내신에 올인을 하는 분위기는 좀 아니래요. 그러니까 외국어 특기 전형으로 갈 아이들이 좀 나눠져 있고 그게 이제 언어별로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자신만의 이제 대학 입시 전략을 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제일 마지막 문장 마음 먹고 공부를 해버리면요 아이들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요. 왜냐면 그 성적이 나오니까요. 1년에 이제 제가 학생을 지금 1학기 그 다음에 이번 중간고사까지 이제 준비를 시켜주면서 생각을 한 게 진짜 마음 먹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성적이 나오는 고등학교구나. 되게 메리트가 있다. 되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1년에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질질 끌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고교 입시 전략은요. 어머님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학생부 교과가 이제 힘을 잃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기 그 대진고 있죠? 대진고 평균 점수가 저번 학기 기말고사 점수가 30점 조금 넘었습니다. 학교에서 되게 어렵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 수학에 특출난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되게 자기들의 성적을 다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선덕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학생이 몇 명 있는데 학생이 하는 말이 자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은 모의 테스트나 다른 학교 시험을 치면은 못 치진 않아요. 곧잘 치는데 한 80 이상 나오는 아이들인데 선덕고 시험만 치면은 한 57점, 58점 이렇게 나옵니다. 전학이나 자퇴를 되게 고민하고 있다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해도 잘하는 애들이 많고 그런 잘하는 아이들의 기준으로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내다 보면요 난이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영재 소리 듣고 천재 소리 듣고 수학적으로 되게 감각이 높은 아이들은 되게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내신 경쟁을 치열하게 인문계에서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교 입시에서 내신을 잘 취득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의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이거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되게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느냐? 이제 난 좀 이제 중학교에서 공부 좀 한단 말이에요. 정규과 안에 드는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얘는 어느 고등학교 쓰고 쟤도 어느 고등학교 나는 뭐 어디 영재고 가 나는 어디 과학고 뭐 썼어 나는 어디 외고 갈 거야 좋은 외고 막 좋은 과학고 좋은 차 사고 이렇게 쓴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꼴리기가 싫단 말이죠 아이는. 나도 쟤들 수준에 있는 고등학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가는데 그럼 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대치동이나 또는 지역에 있는 좀 아이들 있죠? 지방에 있는 좀 아이들 중에서 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머리가 비상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되게 전국적으로 단위로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냥 1% 안에서 1%끼리 또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상대적으로 힘들어하죠 아이들이. 중간에 이탈하는 자들도 되게 많고요. 거기서 이제 많이 이탈해서 재수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그 재수종합반에도 지금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러셀 기숙학원에 재수생들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과 세 번째 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휘문고, 현대고, 나름 이제 대치동에서 유명한 자사고, 세화고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걔들이 공부를 못하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 내신 몇 등급이니? 이런 물으면 5등급이요, 4등급이요 이러거든요. 걔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아닌데도 거기 가서 그렇게 경쟁에 뒤처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재수하고 있으니까 기가 찬 노릇이죠. 근데 걔가 지금 모의고사나 뭐 6월 9월 모평 성적 보면요 뭐 5, 1등급 받고 그럽니다 애들이. 원치 않게끔 자기가 이제 재수를 선택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교 입시 전략은 대입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고입이 목적이 아니어야 돼요. 대입이 초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가서 내신을 안정적으로 탑 오브 탑 클래스로 찍을 수 있느냐 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대다수 부모님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일단 고등학교 좋은 데 보내는 게 이제 먼저 1차적 목표가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아이들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내신 다 떼고 옵니다. 가서 자기가 자기 공부하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인강이나 좀 들어가면서. 주말에는 되게 고액과에 붙여가지고 나름 대치동에서 전문적인 선생님들하고 이 그룹과에 되게 많이 합니다. 아이들. 팀별 수업을 한 4명 이렇게.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랑 경쟁을 하려면 우리가 걔들이랑 경쟁하려면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던가 아니면 아이를 정말 어릴 때부터 되게 거의 괴물로 만들어 놔야겠죠. 그런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고입이 초점이 아니라 대입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내 아이가 이 학교에서 내신을 잘 딸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고등학교를 보내셔야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전략적으로 이제 내 아이가 가고 싶다. 내 아이가 되게 좋은 데 가고 싶어 한다 하고 그 고등학교 보내면 애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가서 후회한다니까요. 일단 그래서 서울외고는 되게 제가 이번 그 1년의 과정을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다 애들 치러보면서 느낀 게 첫째는 이제 되게 인문계보다도 내신 따기가 되게 쉬웠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도 되게 훌륭합니다 나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생부 알아서 좀 잘 챙겨가면서 내신을 잘 취득하면요 정말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가기에는 최적의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서울외고 수학은요 뭐 제가 일부러 시험지는 출제 뽑아오진 않았는데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면 그냥 서울외고생 1등급 받게 해드립니다 라고요. 객관식 총 20문항이고요. 백객관식이 19문항, 서술형이 줄었습니다. 한 문항으로. 올해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중하고요. 이제 부교재가 EBS 올림포스라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 되게 그냥 EBS 올림포스 수준이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냐? 생수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뭐 고교생이라면 무조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좀 쉬워요. 알겠죠? 그런 난이도에 있는 문제로 교과서 문제랑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면요 나름 2등급 이상은 받을 거고요. 수학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뭐 정말 중학교 때부터 수학 잘 못했다 그래도 한 4, 5등급은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출제 경향이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그랬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쉽게 나왔다가 한 번은 완전 어렵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11문항 객관식에 한 문제만 서술형 나오고 있어요. 서술형은 5점짜리고요. 그래서 그냥 되게 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학생 한 명이 지금 중국어학과 학생인데요. 서울외고는 영어과가 되게
대세죠. 거기가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요, 중국어과인데 일단 1학기 중간고사 89.5점이고요. 밑에 1등급 커트라인 다 달려있죠? 2학기 기말 89.5점. 그러니까 2개 틀린 거예요, 2개.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요번에 친 시험이거든요. 저번 주에 치렀어요. 100점 맞았습니다, 이번에. 그럼 제가 그 학생을 어떻게 지도했느냐? 학교 부계제는 애시당초에 그냥 다 떼버렸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 다 풀리고요. 고3들이 풀만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학교 교과서 변형 문제, 기타 등등 다 풀이를 시켰어요. 이 학생은 부동의 1등급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수학을 되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타 학교 시험 치게 하면요, 뭐 대여섯 개 나가는 건 기본입니다. 학교에 맞춘 거예요. 학교 내신에 대비에 맞춰서 이렇게 시켜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럼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부모님들한테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아이들 서울외고 보내면 지금 아이가 내신 성적이 어떻든 간에 올해도 만약에 미달한다는 가정하에 아이는 합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가 마음먹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1등급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인문계보다는 높은 등급에 있는 학교 수준에서 1등급을 찍고 대학을 쓰면은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겠죠. 여러분들 그냥 청원고나 여기 불암고나 서라볼고에서 쓰는 그 대입을 쓰는 거나 서울외고나 쓰는 거 해도 그 우리가 이제 옛날 흔한 말로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고인데 당연히 그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서라벌이나 이런 재연이나 불암이나 또 그런 대진여고보다는 서울외고에서 내신 따기는 더 쉬워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 1월부터 서울외고반을 열었어요. 1월부터 국영수 서울외고반은 따로 운영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아이들을 진짜 그 학교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상위 4% 안으로 그냥 유지를 시키려고 시그니처처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그 아이들을 1, 2, 3학년까지 그대로 그냥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시켜가면서 한 방에 이제 그 아이들 대학을 최상위권 대학으로 보낼 지금 목표로 이렇게 서울외고반을 1월부터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 내신 시험 대비, 성적 관리,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비교과 같은 관리들 다 해나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지금 국영수가 다 1등급이에요, 어머님들. 지금 국영수 다 여기서 이제 수강하고 그랬거든요. 이 학생이 지금 그 학생이 그렇게 이제 물론 중학교 때 잘하던 학생은 맞는데 최상위로 잘하던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중학교 상위권 학생이었을 뿐이었죠. 근데 이 정도 이제 성적을 유지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 너랑 비슷한 아이들 한 10명만 키우면은 나중에 진짜 연대고대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냥 학생부 교과로도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 1학년 때부터는 학생부 교과가 많이 비중이 확 줄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비교과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학생의 성실도는 학교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학생한테 어떤 식으로 학습 관리를 시켰냐면요. 첫째, 항상 매일 20문제씩 풀게 했습니다. 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20문제씩. 왜냐하면 수학은 감각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풀면서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테스트를 봅니다. 주 2회 수업인데 수업 시작 30분 전에 늘 테스트를 쳤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늘 와서 여기 있는 중계, 노원구에 있는 모든 학교 기출문제도 다 풀고요. 시간 재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서초, 송파, 잠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지역별 강자인 학교들 내신 기출문제들부터 시작해서 킬러 문항들 다 풀이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이제 필요하면 복습량 강의도 이제 따로 녹화해서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밴드에 어머님들한테 이제 어떻게 된다. 지금 근데 인원이 1학년은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개별로 문자 드리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되게 너네와 나는 동행하는 사이다. 너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난 그에 실망하지 않게 열심히 너네 성적을 상승시켜 줄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학생들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번에 서울외고는 시험 기간이 되게 늦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요. 한 3주가량 늦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학생을 거의 개별로 보충을 따로 많이 하면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학생이 이번에 결과가 좋게 나온 거는 그 학생이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만큼 학생들을 많이 밀착 관리하면서 내신 대비를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큽니다.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분명히 여기에는 그 서울외고에 대한 생각도 안 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교 입시는요, 대입이 중요하다 했었죠, 제가. 내 아이가 그 학교 가서 고등학교 내신을 안정적으로 따는 게 중요하지, 가서 치열하게 경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상응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아이는 상대적으로 공부에 대한 박탈감을 느낍니다. 1년의 예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했던 선덕고 아이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한 새벽 2시까지 빠지지 않고 늘 독서실에서 엄마가 시험 끝나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을 정도예요.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네요. 그 아이의 수준에는 그 학교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 아이가 만약에 청원고나 또는 여기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갔으면은 분명히 3등급 안쪽으로 나오는 안정적인 성적이 유지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외고에서 3학년 학생이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대학별고사 중에 적성고사라고 있는데 그걸 치는 학생입니다. 제가 적성고사 온라인 강의를 지금 메가스터디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이 독일어학과인데 수학을 정말 못해요. 수학을 어느 정도 못하냐면은 모의고사 치면 한 3, 40점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서울외고에 이제 밑에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거기서 독보적인 탑 클래스를 유지하면요, 여기 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 가는 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전략으로 그 학생들을 지금 그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성적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지금 여기 중계는 고등학교가 되게 많고 대학 실적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대학 실적은 그 학생의 내신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대학 실적 안에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100% 그 지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설정해놓고 아이들의 이제 고등학교 원서를 쓰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내 아이가 그 학교에서 좋은 등급을 딸 수 있는가? 두 번째, 그럼 내 아이가 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경쟁했을 때 어느 정도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세 번째는 집에서 거리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먼데 보내시면 아이가 지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은 여기인데 저 한영외고를 보내는 이제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침마다 셔틀버스 타려고 7시 몇 분인가 그때 나가야 돼요. 그때 지치는 겁니다. 비 오는 날은 더 최악이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이런 부모님도 있으셨어요. 서울외고를 안 보내고 이화외고를 보낸대요. 근데 제가 왜 이화외고 보내셔요? 이렇게 물으니까 서울외고는 보다는 그래도 이화외고가 좀 수준이 높은 것 같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 이화외고나 서울외고는 별 차이 없어요, 사실 진짜. 조금 이제 수준이 높다? 이런 걸로 대학에서는 그 학교의 판별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고는 그냥 비슷한 외고. 만약에 대원 외고 정도 되거나 그랬으면은 뭐 서울 외고랑 차이 많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화 외고랑 서울 외고랑 비교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만약에 외고를 보내신다 해도 집에 가까운 데로 아이가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내신을 잘 따는 데로 보내시는 게 훨씬 낫지, 무리해서 먼데 보내면 오히려 거기서 지쳐버립니다, 아이들. 그래서 부모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시고, 일단 저희 러셀 중계에서는 1월부터 서울 외고반은 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때 학생들 국영수 내신 관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상위 4%로 그냥 유지를 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러셀 중계 시그니처 학교를 서울 외고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어머님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도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2월부터는 다 깔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학년 때부터 이미 학교별로 내신에 맞춰서 좀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되게 이제 바깥에 이제 미세먼지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날에도 좀 와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러셀 중계에서 영어 수업하고 있는 영어 강사 임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얼굴을 외우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원래 눈썰미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이제 얼굴을 외우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봐요. 어떻게 수학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저희 뭐 수학선생님 끼깔나시죠? 성적도 진짜 잘 내시고 한 학생이 되게 이쁜 학생이 있는데 아마 그 학생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이뻐하는 학생이고 인터 때 가르쳤던 학생인데 네. 저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공부는 서울대에서 했고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러셀 공채 1기 출신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수업을 계속 여기 근처에서 노원구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강태어학원에도 되게 오래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일반 고1에서 고3 수업하는 학원에서도 굉장히 오래 있었고 그러다 이제 제가 배신 때리고 메가스터디로 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부천이랑 목동에서 수업을 했었고 뭐 제가 이제 참여했었던 책들은 뭐 이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학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외고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제 아시겠지만 뭐 좀 뭐 이화외고 같이 좀 쉬운 학교들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왜 외고를 싫어하냐면은 외고는 정말 사람을 학을 띄게 만들어요. 왜 학을 띄게 만드냐면 시험 범위가 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해도 끝이 없어서 제 이 머리에 외고 그러면 이퀄 아주 징글징글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 프린트가 나와요.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 프린트가 나와서 니네 시험 공부하는 거 분량 너무 적지 않니? 그러면서 이거 하나 더 할래? 그래서 내일인데 오늘 프린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그거를 밤새 준비해서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막 어떻게 막 변형 문제 만들고 해가지고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6시에 만나요. 6시에 만나서 어떻게든 그거를 꾸역꾸역 넣어서 보내요. 학기 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수행평가를 해요. 수행평가를 하는데 지긋지긋한 게 탭스를 수행평가를 봐요. 뭐 모든 외고는 어쨌든 탭스를 기반으로 하니까요. 그러면 단어 시험을 갑자기 원래는 1000개 볼게 그랬다가 시험 범위가 늘어요. 1500개 볼게 뭐 자꾸 늘어요. 항상 외고는 자꾸 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외고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목표가 딱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공부할 뭐 이런 걸 세우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내가 뭐 요때쯤에는 이걸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걸 자기 계획적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외고는 그거를 절대 불가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또 뭐가 나오고 그게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량이 훨씬 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그 전에 가르쳤었던 외고 애들은 어떠냐면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자 그러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 한 번밖에 못 봐요. 시험 범위 전체를 한 번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 번 보는 것도 드드드드 볶아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외고를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물론 기본기가 갖춰있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만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오죠. 왜냐면 그 나머지의 몫은 학생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외고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외고는 다른 외고랑은 달라요. 다른 외고랑은 다르고 제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면 혹시 대진여고를 보내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 대진여고보다 서울외고가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시험은.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외고인데 대진여고랑 뭐 서울외고랑 놓고 보면 아무래도 외고니까 훨씬 어렵지 않겠어? 외고니까 이렇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외부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시험지를 봐도 시험지 보시면 분석하실 수 있겠어요? 잘 안 되시잖아요. 그쵸? 이제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머니 뭐 이게 이렇게 나왔고 저렇게 나왔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그래야지 이제 아실 수가 있고 아니면 끼고 가르치시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외고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단언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울외고는 대진여고보다 시험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운 이유는 뭐냐면
예전보다는 몇 년 전에 서울예고보다는 지금 수준이 확실히 높아지기는 했어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뭐 시험 퀄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서울예고는 할 만한 시험이에요. 할 만한 시험은 어떤 시험이 할 만한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 할 만한 시험인가요?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이 할 만한 시험이죠. 제가 대진여고 설명회에서 대진여고 갈만해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거든요. 대진여고 기본기 없으면 보내지 마세요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정말 영어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또는 엉덩이로 앉아서 오랫동안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애 아니면 대진여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서울예고는 만만한 학교는 아니지만 그거에 비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학교인 거는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시험의 구성이 어떠냐면 객관식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객관식 31에 주관식 하나예요. 주관식 하나는 영작하는 문제거든요. 기말고사는 객관식 36개예요.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게 보통 아이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게 뭘까요? 서술형이에요. 100% 가장 많이 부담을 느끼는 건 서술형이에요. 학교에 따라서 물론 편차는 있겠죠. 수준의 차이는 있을 거고 유형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달달 암기하는 방식이냐, 완전히 뭔가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서 쓰는 방식이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유형 차이는 있겠지만 서술형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거든요. 근데 일단은 서울예고는 그 부담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부담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낼 수 있는, 저는 그냥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점수를 낼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점수를 낼 수 있는 학교고,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도 사실 36개라고 해서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시험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변형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험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유형을 보시면 뭐 삽입문, 빈칸, 제목, 연결사. 뭐 연결사라는 건 그런 거겠죠. 뭐 여기 이제 빈칸에 들어갈 연결사가 뭐야? 뭐 여기에 그러나를 집어넣을래? 뭐 예를 들어를 집어넣을래? 그럼에도를 불구하고 집어넣을래? 뭐 요런 거. 그다음에 어법. 그다음에 뭐 통합형은 어휘하고 어법이 섞여 있는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순서 배열하시오. 어휘 중에서 뭐 어색한 걸 고르시오. 어법 중에서 틀린 거, 어법을 제가 2번이나 썼죠. 어법 중에서 틀린 거 고르시오. 뭐 요약하는 거 빈칸 채우시오. 그다음에 뭐 주관식에서 작문 하나. 되게 많이 볼 법한 시험의 형태죠. 보통 외고의 시험 형태랑은 약간 다른 편이에요. 약간 다른 편이라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영어 시험만으로는 서울외고 영어 시험은 다른 이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랑 거의 비슷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약간 특이한 시험 문제가 몇 개 있기는 해요. 몇 가지 이제 통합 유형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 특출나게 어렵고 굉장히 쌈박하고 신박한 어떤 유형이라서 진짜 잘하는 아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전체적인 어떤 구성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물론 제가 볼드체로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많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삽입이나 빈칸이나 어법이나 어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는 다른 학교 설명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서라벌에서도 많이 나오는 타입이고, 재연에서도 많이 나오는 타입이고, 대진에서도 많이 나오는 타입이고, 대진여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 말은 즉슨 다른 학교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외고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서울외고만 어떤 굉장히 쌈박하게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외고 선생님들이 뭐를 좋아하시냐면 영자신문에서 가지고 오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광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외고 선생님은 대일외고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자동차 광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시험 그걸 어디서 내시냐면 자동차 잡지에서 갖고 와서 내세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자동차 잡지긴 해도 기자이기 때문에 글발은 또 잘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또 나름대로 거기서 뭔가 공부시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좀 반박하긴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류의 문제도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외고마다 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서울외고는 굉장히 노멀한 편이에요. 굉장히 노멀한 편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점수를 낼 수 있는 학교죠. 수행평가도 간단해요. 보통 수행평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탭스를 뭐 리스트를 주고 뭐 단어를 1000개를 외우라든지 1500개 외우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수행평가도 그렇게 크게, 물론 조금 노력은 해줘야 되겠지만 엄청나게 아이들을 막 들들 볶느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 수행의 부담은 상명 애들한테도 있거든요. 이 정도 수행의 부담은 상명 애들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보시면, 학교에 보시면 이거는 그냥 다 제가 학교에서 잘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올해 평가 계획을 이제 학교에서 올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도교사 누구 나오고 1학기 때 지필평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2학기 때 지필평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중간고사 서술형 논술형의 그 환산 점수의 4.96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해되시죠? 객관식 36개, 주관식 하나. 그러니까 환산하면 저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객관식 100이에요. 이런 학교가 없어요. 노원구에 이런 학교가 없어요. 외고에 제가 알기로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2학기 기말도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들 들들 볶으면 성적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100%. 네, 이런 시험은 100%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요.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죠. 제가 뭐 확신 없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대신 요거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린다고 아까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아예 학교 공고에 다 올라와져 있는, 그래서 인터뷰를 뭐 제임스라는 선생님이 이제 배점을 이런 식으로 주고 하겠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학기 수행평가인데 글쓰기. 그래서 요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윤성호 선생님이 엄청 칭찬하셨던 그 학생한테 제가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냥 할만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점수도 있기는 해요. 기타 점수는 본인이 이제 평상시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괜찮다, 보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른 외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성적을 낼 만하다. 이하 외고보다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윈터 때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윈터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 사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뭐 선택해서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서울외고는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서울외고 반이 따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외고 반으로 보내기는 좀 아직은 우리 아이가 외고라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시죠? 외고라고 해서 영어를 다 잘하지는 않아요. 중학교가 막 C 나오고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약간 아직은 조금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유형을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도와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문법을 적어도 사실은 지금 시기부터 윈터 때까지는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해야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최소 윈터 때라도 문법을 한번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상황상 그런 판단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 난이도별로 나눠놨어요. 뭐 중하, 상, 최상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일반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1학년 반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중하 수준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고1 단계에 알고 있어야 되는 수준으로 제가 수업을 운영하게 될 거고 우리 아이는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괜찮아요. 뭐 특별히 문법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반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문법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상으로 보내주시면 너도 많이 틀린단다? 이거를 이제 제가 놀랐지? 너 이렇게 많이 틀려? 이제 이거를 보여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도 똑같아요. 중하, 상, 최상.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수준인데 사실은 외고 대비는 사실은 별거 없어요. 엄청 뭐 복잡한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외고 대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 아니면 12월 이때부터 뭐를 집중적으로 하면 되냐면 문법이랑 어휘예요. 특히나 서울외고 같은 경우는 문법이랑 어휘예요. 그래서 탭스 문법, 탭스 어휘를 기반으로 해서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3 수준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수준에 맞춰서 뭐 중하반을 보내주셔도 좋고 상반을 보내주셔도 좋고 최상을 보내주셔도 좋은데 저의 목표는 윈터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2월이 끝날 때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3월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적어도 고3 수준으로 한번 돌리고 들어간다가 제 목표예요. 그래야지 학교 들어가서 고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다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학년이면은 1학년에서 2학년 수준에 걸쳐서 그 정도까지만 완성을 해도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문법이랑 어휘를 좀 이렇게 들들들들 볶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까 제가 뭐 서울외고 할만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어쨌든 외고기 때문에 그래도 수준은 고3 수준까지는 한번 그래도 내가 보고 들어가 주기는 해야 돼요. 그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술형 구문은 제가 이제 깔아놓은 그 취지는 뭐냐면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나 서술형의 비중이 높은 학교들,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암기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술형 구문반을 열어놓은 것인데 사실은 서울외고는 서술형 구문반을 제가 굳이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문법하고 독해반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방학 동안에 많이 해줘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아이를 어떻게 볶을 거냐의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개인 과제가 얼마나 나가고 단어를 어느 정도까지 외우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저 말고 이제 다른 영어 선생님이 종합반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거는 서울외고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반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중위권의 고2 종합반 이 정도는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임변 선생님 수업은 좀 그럴 것 같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임변 선생님 수업은 좀 그럴 것 같고 저 선생님 수업이 마음에 드는데 또는 저랑 시간표가 안 맞는데 뭔가 그래도 문법이랑 독해랑 다 골고루 시키고 싶으시다. 그러면 중위권의 고2에 해당하는 종합반을 듣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예 이제 저도 솔직하게 썼어요. 네, 노베이스에 해당하는 제가 지난번에 혹시 서랍을 설명할 때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아이가 못 읽는다. 우리 아이가 파닉스가 안 돼 있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2반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생각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2반은 사실 중위권 반은 조금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생기초반은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간단해요. 문법이랑 어휘요. 네,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 문법, 어휘 둘 다 탭스를 기반으로 어쨌든 준비를 해줘야 그래도 올해는 작년이랑은 약간 다른 어떤 시험 포인트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변형 문제를 가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퀄리티도 좀 더 높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려면 사실 평상시에 자기 실력이 그냥 시험에 반영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이랑 어휘 위주로 들들들들 볶아서 3월달이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어 선생님이 뒤에 기다리고 계셔서 저는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어강사 김병호입니다. 예, 서울외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분석하기 전에 그 학교별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외고 같은 경우에 지금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타 학교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죠.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거고 1학년만 한정시켰을 때 한 200여 명 됩니다. 근데 이랬을 때 1등급 나온다라고 할 때 한 8명 여기서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 서울외고랑 선도고 같은 경우 이근방에서 지원이죠. 자사고든 외고든 간에 지원이기 때문에 200명 지원자 모두 다 본인이 내가 좋은 대학, 상위권 대학 진학하겠다라는 걸 염두에 둬요. 1학년 이제 딱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너 최저 마지노선이 어디냐? 어디까지는 대학 갈 거고 만약에 나 이 밑으로 만약에 가게 될 거라면 재수 들어가겠냐?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중경위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막상 1학년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실력은 그거랑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장단점이 이제 명확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시험에만 우선 한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쉽습니다. 그래서 대진여고라든가 선도고 문제, 심지어 이근방의 그 대진고랑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국어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쉽다라는 걸 반대로 뒤집었을 때 1등급 또는 2등급까지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겁니다. 거꾸로 학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바로 서수형 문제에서 조건. 예. 제가 바로 앞전에 있었던 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서울외고에서는 서수형에 대한 그 조건 대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학교 선생님이 그 이제 문제를 보고 충분히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부분 점수를 안 주고서 점수를 빼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그 훈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과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조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신은 어쨌든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점수 받기가 좀 쉬운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처음 보는 지문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지라든가 보기 박스의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1학년 교육청 학평 문제하고 내신 문제를 비교를 했을 때 내신 문제 상위권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내신 상위권 문제가 더 까다로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울예고 같은 경우는 6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에서 7개 문항을 잡아야만 2등급이라도 가능하다. 예, 2등급입니다. 1등급도 아닙니다. 2등급입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네. 수업 때도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특히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강의 경력이 이제 한 13년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쨌든 이제 평소에 이제 수업 잘 듣다가 한 시험 2주 전 되면은 선생님 저 자료만 받고 갈게요. 저 자료 제공 안 합니다. 마지막에 직전 보강할 때 그때 제공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수업을 끝까지 좀 충실하게 들어라. 특히 국어 수업 자체가 제 수업은 주당 한 번 3시간만 딱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정도는 충분히 할애할 수 있지 않느냐. 충분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주겠다. 이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제 수업을 좀 듣는 친구에 한해서 실제 가장 이제 그 비밀리에 제공하는 60문항 정도가 제공이 됩니다. 이 문항은 제가 직접 만듭니다.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평소 제가 시험 대비 자료로 나가는 것은 한 700문항에서 한 800문항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자료들은 시중에 다른 선생님들과도 비교를 해봐도 거의 다 비슷해요. 실제 국어 선생님들 내신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나 이제 뭐 이 근방에 있는 이제 수많은 선생님들 그 서류고 자료 저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한 60문항에서 70문항 정도 제가 마지막에 제공하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직보때문한 자료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예고 주요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법 같은 경우에 이제 지문 난이도는 낮습니다. 이건 뭐 모의고사도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항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높여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예, 좀 염두에 두시고 최상위는 아니다. 특히 이 근방에 이제 어떤 대진여고라든가 특히 이제 용화여고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가 용화여고 문제를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가 있는데 매번 그러진 않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2학년 이제 문항에서 용화여고 문제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출제를 해가지고 실제 95점, 원점수 95점을 받았는데 문학에서 4등급이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런 경우 있으면은 학교에서도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갑자기 올려버렸어요. 예. 이제 학원 선생님이 제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예고는 문학 난이도 화법에서는 한 중 정도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화의 경륜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쪽 파트를 잘 잡아내야 됩니다. 실은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어보질 않습니다. 예. 진짜 내신에서만 바짝 해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개념은 되게 쉽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다시 쪼개지게 됩니다. 예. 쪼개지게 되는데 이게 내용은 쉬운데 막상 개념이 쉽다 보니까 아이들이 충분하게 이제 그 문제 연습을 안 하고 들어갔을 때 실제로 좀 틀린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그 풀이 훈련을 좀 따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장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 난이도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이제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한 중간 정도 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 과정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역시 수능에서는 크게 이렇게 비중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이 쓰기 영역 관련해가지고 보기 지문을 2개 이상 붙여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지문 길이가 길어지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혼란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의외로 장문에서 특히 내신 장문에서 의외로 점수가 깎이는 경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법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지문 난이도 자체를 어렵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실제 3학년 문제 위주로 제가 이제 문제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다 이제 기출 중심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문법까지도 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문법이라고 해서 3학년 문법에 비해서 난이도가 떨어지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개념 부분 한 달 반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달 반 정도면 개념이 다 잡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응용 과정,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응용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난이도 역시도 상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이지만 제가 2학년 과정도 조금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현재 고1 국어 과정 같은 경우에 국어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 안에 국어 영역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법을 따로 이제 뜯어내서 단독 교과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 과목 이름이 언어와 매체입니다. 예, 여기서 언어 부분 영역이 바로 문법 영역이에요. 심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문법이 좀 약하다, 사물화평을 치렀는데 문법에서 틀린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한테 미리 언어와 매체의 그 언어 파트, 심화 개념 부분까지도 땡겨와서 공부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역은 먼저 선행과정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국어 영역에서 굳이 선행이란 말이 필요한 영역을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 영역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미리 공부할수록 더 좋다. 평소에 국어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 자체가 거의 대부분 문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뭐 의문이 어쩌고 저쩌고, 형태소가 어쩌고 저쩌고, 단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이들 스스로가 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그 의미를 그냥 정확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대략 받아들입니다. 문제도 대충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부분은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윈터 들어갈 때부터 이 문법을 가장 강조합니다. 국어의 가장 기반이다, 반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실제 숙제 과정에서도 조금 엄격하게 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외고 같은 경우 이제 1학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실제 이제 1학기 같은 경우 제가 학기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의문입니다. 단어 파트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단어론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기는 2학년 언어와 매체입니다. 그럼 1학년 때, 1학기 때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의문이에요. 의문과 의문 변동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다 중학교 때 배운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정확하게 안착된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전교 1등이라는 아이들도 막상 심화 개념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막 던져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경우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 2학기 때 들어왔을 때 문장론과 국어사가 있는데 문장론 역시도 주로 2학년 언어와 매체 파트에서 심화로 들어가게 되고 2학기 때 1학년 입장에서 조금 집중해서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국어의 역사 파트입니다. 예, 근데 이 파트는 뭐 서울외고뿐만 아니라 일반고, 그냥 이근방 일반고에서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가다 이제 국어 역사 파트를 1학기 때 이제 땡겨와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학교들은 뭐 지금 따로 제가 예외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이고 서울외고는 1학기 때는 의문, 그리고 2학기 때는 국어사, 요거 중심으로 고난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국어의 역사가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사용하는 어휘 자체가 아이들 입장에서 생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정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예. 이제 얼마 전에 봤었던 서울외고 그 중간고사 역시도 요 국어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종어적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언해본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긴 시간, 한 3주에서 4주 정도 훈련을 제가 좀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전체를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한 학기가 지나가기 전에 1학년 1학기 때 최소한 800문항 정도의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800문항이라고 했을 때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분할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 주당으로 따졌을 때 한 30문항에서 40문항 정도만 소화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근데 문법은 이 정도로 양적인 부분도 충분히 훈련을 해야만 아이가 이제 응용 문항에 있어서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문학, 즉 운문문학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문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되고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서울외고 문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다. 다만 그 특징을 조금 잡아내면은 고전시가의 주요 관례는 이미 1학년 때부터 잡아야 됩니다. 2학년 과정에서 문학 교과서를 이제 심화해서 배우거든요. 보통 그때 집중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고전시가의 주요 관례의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 부분은 1학년 때부터 미리 장착을 해야 돼요. 예. 그 이제 정리하는 시간은 2주면 충분합니다. 제 수업 2번만 들으면 이거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죠. 계획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중구난방 했던 일 또 하고 또 잘못하기도 하고 이러죠. 어머님들도 아마 일을 하시면서 그게 뭐 가정일이든 회사일이시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 마스터 플랜이 딱 잡혀 있을 때 중간에 뭔가 일이 삐끗한다 하더라도 금방 본궤도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시를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생소한 부분이 고전시가 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전체 큰 그림을 딱 그려주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처음 보는 시라 하더라도 얘들아 이런 특성이 나오는데 이 시는 어딜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금방 짐작을 하게 돼요. 공부에 대한 재미도 붙게 되고 문학에 대한 재미도 붙게 되고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좀 잡혀가는구나 체계가 잡혀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요 앞번이었습니다. 요 바로 앞에 있는 타학교 설명회가 아니라 그 전체 설명회였거든요. 윈터 설명회 때도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 중학교 때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고전시가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특히나 중학교 때 과정들 제가 보면은 주로 시조 그리고 고려가요가 약간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거든요. 가사라든가 악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학교 선생님의 자기 성향에 따라 가지고 특히 서울외고 선생님 성향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뒤에 교과서 과정에서 뒤에 학습활동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 말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주제의식은 동일한데 또는 주제의식은 유사한데 전혀 상관없는 갈래의 작품들을 하나 슬쩍 던져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보통 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해버립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거의 안 다루거든요. 잠깐 설명하고 전체적인 어떤 주제 정도만 설명하고 지나가버려요. 근데 막상 이제 그런 문제 나오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당황한 거죠. 평소에 이제 뭐 시중 문제집, 뭐 자습서라든가 평가 문제집은 그런 본문의 중심 내용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습 활동에 잠깐 소개되어 있는 작품들은 문제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거 얻으려면 결국 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고전시가 현대시의 난이도를 비교해 보면 요건 체감 난이도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제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현대시를 조금 더 편하게 느껴요. 어쨌든 요즘 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나와 있는 주제의식 역시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익숙한 편입니다. 예, 그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금 벌써 이제 한 3월 학번 치르고 나면 이제 대략 이제 등급이 잡히잖아요. 저도 선생님 제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이하에는 내신에서 1등급에 거의 근접해 있다. 이 친구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판단에 서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갈래 복합지문입니다. 특히나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문학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 형태들을 좀 보면은 보통 시를 이제 2개를 배치를 하고 세 번째 이제 지문으로 수필을 준다든가 아니면 비평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영역에만 한정을 해가지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문학과 비문학을 연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평문의 내용 자체는 문학이 맞는데 실은 글 구성 자체는 설명문 또는 논설문 중심의 어떤 비문학의 그 지문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1학년 때는 연습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연습을 바로 시킵니다. 특히나 3등급 이내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 연습이 필요하다. 이 연습 안 했다가 2학년 이제 3월 학교 딱 치렀을 때 문학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갑자기 국어가 어려워졌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특히 서울외고에서 이제 학교 과정을 제가 이제 커리를 가만히 좀 살펴보면은 그 연습을 거의 학교에서 시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따로 훈련을 시킨다라는 점. 예.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문문학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문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되고, 이 산문이 의외로 지금 문제를 많이 어렵게 냅니다. 특히 내신에서 이 부분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설류,
또는 수필류 이쪽 문학을 산문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 수업 들어오게 되면 산문문학의 구성법 17가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17가지 전략을 바로 윈터에서 심어줍니다. 만약 윈터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친구들은 물론 들어오자마자 자료를 제공을 하고 수업에서 이걸 인식부터 시키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겨울방학 때 이건 안착을 시켜놓는 게 바람직해요. 3월달 돼서 이제 부랴부랴 남들 저한테 이제 윈터를 듣고서 서울외고반으로 이렇게 진입했던 친구들은 미리 이걸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익숙한 상황에서 제 수업을 따라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구성법을 따로 공부하고 시문학 이제 본문 공부를 따로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 이제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특히 서울외고 학생들한테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 바로 앞에 있었던 대진요고 설명할 때는 이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건 좀 서울외고에서는 조금 특히나 이제 문학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서수용 조건, 여기서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합니다.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까다로워진 조건들을 제대로 이제 대처를 하려면 시간 안배 전략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학교 때 시험지에 페이지 수를 이렇게 세보면 한 8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실제 고등학교, 이건 서울외고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11페이지입니다. 많으면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가거든요. 읽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문학은 서울외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 여기 조금 오히려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모의고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비문학이 처음 보는 지문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 저조차도 어려운데 내신에서는 이미 지문 다 공부 다 시킵니다. 최소한 아이들 2주에서 3주는 기본 개념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고 문제풀이 시키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서울외고에서 제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시문학에서의 고전시가 갈래 특성들 반드시 숙지를 시키라. 두 번째, 산문문학에 대해서 특히 산문 구성법 17가지 전략은 평소에 방학 때 준비를 시키셔야 된다. 만약에 타학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선생님한테 요구를 하세요. 산문문학 구성에 대해서 우리 아이 방학 끝나기 전까지 끝내주세요라고 요구를 반드시 하십시오.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매번 시험 끝나고 나면 반성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1등을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시험 끝나고 나서 1등급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전부를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쉽진 않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학생들이 어느 순간 이게 타성에 젖어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매일 일상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일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도 해봐야 되고, 내가 조금 목표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자기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상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숙제했다가 잠을 잤다가 이게 이제 일상이 패턴화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번 시험에서 처음에 이제 3등급 정도 나오잖아요.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고라든가 특목고 학생들은 본인이 중학교 때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상 이제 그 성적 받고 나면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럼 이제 보통 두 부류로 쪼개집니다. 한 번 더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받아야지. 두 번째, 그래, 나 어차피 내신 받기 힘드니까 정시 쪽 타겟 삼아야지. 근데 그게 기말까지 갔는데도 그게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2학기 때 들어가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국어에서는 이 정도 등급으로 끝내야 되나 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이거 잘못된 판단입니다. 제가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 그 학생이 어떤 영역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기본 개념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 문제풀이 양이 좀 적은 건지 이걸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막상 부모님들이 그거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힘들죠. 아이들은 자기 나온 성적이 이제 보기 싫다 보니까 시험지를 이렇게 접어둡니다. 심지어 제가 그렇게 갖다 달라 그래도 시험지를 안 가져오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원을 보내든 과외를 시키든 간에 우리 아이 가장 기본, 국어의 기본부터 살펴보고
특히나 우리 아이가 점수가 만약에 1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문제풀이 훈련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기본부터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전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서울외고 특화문항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네요. 예, 60문항에서 70문항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많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의 학교 시험의 난이도 또는 지문의 형태 이런 거에 거의 근접해가지고 문제를 제가 꼼꼼하게 만든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하고 내신 국어를 교차 분석을 합니다. 교차 분석을 해서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분석이 들어간다는 거 약속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법, 문학, 비문학 이 특화 자료는 제가 윈터 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윈터 때 못 들어온다. 이번 3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제 자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인쇄소에 맡기고서 한정 수량판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이상 찍어내질 않습니다. 저도 약간 좀 의도한 바가 좀 있어요. 3월 이후에 들어온 친구들은 나중에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친구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제가 재고 남아있는 거를 제공을 하긴 하는데 그 윈터 이후에 3월 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이후에 제작되는 교재만 제공하지 요 지금 마지막에 3가지 문법, 문학, 비문학 특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건 윈터 때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국어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